노유진의 100분 토크. 북한의 반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청와대는 무사할 줄 아느냐. 바로 지난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내용이 포함된 UN 북한 인권 결의안이 UN 제3위원회를 통과한 뒤에 나온 반응인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정부 입장 역시 강경한 어조로 나와서 남북한의 대결 구도와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듯합니다. 무서워요. 정치권, 특히 여당이죠. 이런 긴장 분위기를 발빠르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10년 동안 묵혀온 북한 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문제에 집중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일하시는 서보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게스트로 모신 서보혁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북한인권 담당이시죠? 예,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그동안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남북관계, 북한의 외교 안보 인권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지역안보 협력, 민간안보 등을 연구해왔고요. 평화이론, 지역 분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 북한인권, 코리아인권, 탈냉전기 북미 관계사 등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오전에 UN 북한 인권 결의안 소식이 전해지고 그날 저녁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것 찬성하십니까? 뭐 반대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인데. 무서워서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하여튼 대한민국 끝내줘요. 하여튼 국제형사재판소는 아니었지만 전범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담 후세인도 떠오르고요. 아무튼 대단히 자극적인 내용들로 주말 관련 뉴스들이 종편, 지상파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런 반응들, 국내 언론의 반응들, 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사실 2003년부터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문이 채택이 됐고요. 예. 지금은 연례 행사로 할까요? 1년에 2번. 그러니까 봄에는 제네바에서 인권 이사회, 가을에는 뉴욕 UN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고 지금까지 계속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포용 정책을 전개해 나갈 때는 이 남북 관계를 중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권 문제가 사실 좀 소홀히 다뤄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압박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이 북한을 압박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이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폭들은 이제 좁혀지고 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이번 결의는 지난 봄에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침해자에 대한 국제형사 재판을 공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북한의 어떤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번 결의 내용에 대해서 그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만 지금 초점을 두고 있지 그 결의 전체에 대한 그 이해, 보도에는 지금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적인 보도가 일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결의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전달 자체가 잘 안 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 동안에도 뭐 북한 인권 결의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형사처벌이라는 게 딱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좀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그 취지나 의도, 이 성격을 좀 규정을 좀 해주시죠.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한번 말씀을 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UN 북한 인권 결의에서 이제 공통적인 것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북한의 시민 정치적 권리,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전반에 있어서 또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상황 판단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지난 1년여 동안에 작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결성이 되어서 1년 동안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조사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이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반인도적 범죄는 살인, 강제 이주, 강제 실종, 그다음에 성폭력, 등등 고문을 포함한 이런 반인도적 범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조사하라고 했고 그것이 있다라고 보고서가 지난 봄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을 유엔 인권 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서 확인을 했고 이번에도 다시 그것을 재확인하면서 그 보고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그것과 관련되는 북한 정권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해서 책임 처벌을 하도록 한 게 있는데 그 보고서도 그렇고 이번 유엔 인권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의 결의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있냐면은 그 형사처벌 공고만이 아니라 이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재를 유의해서 하라. 그리고 한국 전쟁의 해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전 체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관련 국가들 사이의 고위 정치회담, 이거 사실 정전 협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것에 나서라. 그리고 남북 간의 지원 교류 그리고 스포츠 학술 뭐 등등 이런 남북 간의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간 화해를 하도록 노력해라. 예, 물론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중단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침해자, 네, 그것에 대한 처벌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사실은 형사 처벌이다라는 게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징적 의미만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공고와는 결국은 그러니까 제재를 할 때 무작위적으로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라. 그다음에 사실 정전협정을 평화점 체제로 바꿔라. 이건 또 북한에서 늘 원하던 거고 얘기하던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중단돼 있는데 남북 간 지원 교류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오래된 것들이고 원래 뉴스가 새로운 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번 결의에요. 그 뉴스 새로운 것에 해당되는 게 대북 제재를 선별적으로 하라. 그것도 새로운 거죠. 인도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 대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사실 좀 소극적이거나 좀 정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도 받은 거네. 우리도 받은 거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북한을 향한 권고고 나머지 2, 3, 4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 아니 그러니까 남한하고 미국에 대한 권고라고 오히려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건 형사처벌이라는 건 사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설명을 더 좀 해주시죠.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결의안이 이제 제3위원회를 갖다 통과되자마자 바로 유엔에서 뭐 누구를 체포하기 위해서 결정 내렸다는 식으로 체포해서 어디다 형사재판소에 체포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종편 같은 데 보면은 막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 결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회부시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북한의 정권기관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공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일어난 4대 범죄,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 그리고 침략 범죄, 그리고 대량 민간인 학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기구로서 국제형사재판소가 200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발효는 2012년 7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ICC 협정에 볼 것 같으면 이 협정의 발효뿐만 아니라 적용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이후부터 한다. 그러니까 2008년 7월, 2002년 7월부터 되는 것입니다. 2012년. 2002년. 2002년 7월. 예, 그렇게 98년에 일단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북한은 현재 ICC 협정의 가입국이 아닙니다. 예, 참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 중에서 이 ICC 협정에 미국,
예,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가입국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이 가입이 안 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닌데. 그럼 가입국이 아니면 적용 못 하나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ICC 협정에 이 ICC 협정이 어떻게 이 관할권을 행사하느냐. 첫 번째 가맹국의 국가에서 이것을 요청할 때 13조 A항이고요. B항 같은 경우에는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7조 국제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일에 대해서 결의를 할 경우에 북한이 이제 이 부분에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래 이렇게 볼 때는 일단은 이 현재 유엔 총회가 다뤄지는 안건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인도적 문제는 제3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2월 초에 있는 마지막 전체 플래너리 총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가 돼야 되는데 관례상 통과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 그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공식 반대 투표를 했었고요.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결의가 제출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봄에 COI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유엔 총회 기관에서는 아예 이례적으로 뉴욕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 선생님 말씀처럼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다만 이것이 북한에게 인권을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외교적인 압박은 이제 작용할 수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그러겠죠, 뭐. 잘 좀 해라. 네. 우리도 입장 곤란하다. 이런 얘기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국제형사재판소 얘기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2006년도에 침략범죄. 예, 그때 이제 이라크전이 대량 살상 무기 때문에 이라크 침공한다라고 그 부시가 얘기했었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라는 게 공식 확인된 게 2006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서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을 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가 전범으로 제소를 했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 아직까지. 그 영어로 힘들게 다 번역해가지고 제소를 했는데. 미국 입국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후에도 뭐, 미국 들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예. 관대한 나라야. 지금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역할이 국내적 사법 관할권을 보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드린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를 그 나라 사법기관이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을 보충적인 의미에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당사국의 최고 지도자 지금 결의안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사실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위 이 공안기관의 수장들이 이제 처벌을 지금 예상되는 그런 절차를 좀 공고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정부가 지금 북한의 최고 군사 지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 그 다음에 북한 그 외교부, 그 관영 언론인 노동신문, 민주조선, 지금은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까지 해서 지금 핵실험까지 지금 언급하면서 대단한 반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의 기본 근간이 되고 있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하는 게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간접적으로 러시아, 중국한테도 지금 북한이 지금 압박을 가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서바역 박사님은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게 그냥 막힘없이 자료도 안 보시고 슬슬 입에서 나오시는데 오늘 많이 외우고 왔습니다. 예, 도대체 이 북한 인권 관련 내지 남북 관계에 관해서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니 제가 뭐 대학 때부터 80년대니까요. 학부 때부터. 예,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87년을 겪고 나서 그 당시 학교가 이제 통일 문제에 관심을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때 한총련이 막 저 한총련은 관계없고 아니 관계는 없는데 막 북으로 행진하고 뭐 이북에 대표단 보내고 그러던 무렵이잖아요. 그런 무렵인데요. 네, 저는 뭐 그러면서 통일 문제, 평화 문제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예, 지금 그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계속 문제 삼는 쪽이 주로 유럽연합하고 일본 쪽이죠. 네, 북한 인권 결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EU와 일본이 이 결의안을 초안을 만들고 상정하고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북한 관영 언론의 멘트를 보면은 미국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렇게 멘트에 약간 수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고요. 자기네들 프라이드도 있고 일본은 또 납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의안 상정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안보리에서 뭐 결의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보니까 아예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조차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안보리에 회부되는 게 아니라 그 안보리에서 다룰야 할지 말지를 또 안보리 의안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난 봄에 한 4월에 그 지금 이게 하나의 관례상 이제 새로운 의제를 안보리 어떤 의사 일정에 포함시킬 거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안보리 의장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대표를 불러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구속력도 없는 그런 비공개 회의를 해오고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가 지난 4월에 한번 그런 논의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한 9개 정도 나라 그렇게 다수결로 하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는데 찬성한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 회의에 가장 중요한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중국, 러시아는 아예 회의에 참가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죠. 그리고 현재 절차상으로는 미국, 프랑스, 호주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행정 사무국의 하나의 어떤 의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는 지금 밟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는 유엔에서 이번에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그 미국의 음모에 의해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뭐 이렇게 부동산 과열 경기 때 보면 투기 세력도 있지만 집이 필요해서 집 사는 사람도 실수요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적인 양심 지성들의 또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것이 특히 이제 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저는 사실 그 국제 헤이그에 가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밀로세비치가 그 유고 전범 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때 제가 방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밀로세비치 살아 있을 때. 네네. 그때 또 그 방청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 재판관이 한국 분이었거든요. 성창현. 그분은 지금 형사재판소 있고 권오건 재판장. 지금 재판장 하고 계시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권오건. 유고. 네, 유고 전범 때는 했는데 그때 그 한국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하신 얘기인데 전두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판단으로는 광주에서 광주에서 그 민간인을 갖다가 200여 명 학살한 것은 당시에 제소를 했으면 바로 처벌이 가능했다라는. 딱 그 ICC 관할. 그때는 ICC가 없었잖아요. 1980년. 물론.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없대요. 그래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도 되는구나. ICC 국제형사재판소하고 ICJ 국제 사법재판소 이게 이제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국가 간의 분쟁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 말씀은 이것이 당연히 이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양민의 대략 학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ICC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딱 들어맞는데 이게 ICC 협정에 따르면 로마 협정에 따르면 이거는 발효된 이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2년 7월부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그걸 형사처벌을 했잖아요. 우리는. 네, 물론. 했는데 뭐 이제 그분 말씀은 이제 그렇죠. 우리는 형사처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은 헌정질서문란을 주로 따졌던 것이고 양민학살 부분을 이렇게 그래도 내란 목적 살인까지 다 했으니까 우리 사법제도가 작동 안 한 건 아니니까 뭐 그까지 가져가면 나라 망신이지. 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뭐 북한에서도 북한에서는 최근에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태도의 변화 같은 게 혹시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온 이후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북한 인권 개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서 지금 사실 좀 주목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사실 ICC 제소 문제 때문에 사실 좀 관심을 좀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정부에 의해서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라든지 실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더욱더 장려하고 격려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꼭 김정은 정권 등장과 시기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2000년대 들어서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북한 나름의 법제도적인 어떤 조치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탈했다가 귀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완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기술 협력,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기능적이고 실무적인 분야에서 국제인권 전문기구 예를 들어서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라든지 또 인권이 발달된 나라들과의 어떤 대화 이것을 정치 대화라고 하기도 하고 인권 문제만을 의제로 할 경우에 인권 대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2000년대 들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이 인권제도, 국제인권제도에서는 상당히 기억할 만한 해인데요. 왜냐하면은 유엔이 천명해 나가는 3대 목표가 안보, 평화와 개발 그리고 인권입니다. 그런데 인권은 지금까지 경제사회, 이사회의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냉전 시대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인권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2006년에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이 되고요. 그때 인권의 보편성이 하나의 인권의 속성이지만은 국제 인권 문제를 다룰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중잣대라든지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갖고 인권의 보편성이 현실적으로는 구현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인권 상황을 인권 기구로부터 평가받는 소위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북한도 갔나요? 네, 북한도 예외가 아니고 북한도 2009년에 첫 번째 검토를 받고요. 지난 가을에 여름인가요? 올해 들어서 북한이 2차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인권의 보편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UPR 같은 이런 보편 정례 검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1차 UPR 때 북한이 수용한 권고안이 한 80여 개 되는데요. 이번 2차 검토를 받고 나서 북한이 수용한 권고안이 한 110여 개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네요. 예, 이 부분도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서는 여전히 미흡하지만은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인권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어떤 자세라든지 국내 정치적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좀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요. 뉴스도 안 나고. 항상 이렇게 대결적인 이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지금은 UN 인권이사회고 그전에 인권위원회잖아요. 과거 우리가 유신 시절이나 이제 어공 독재 시절에 혹시 UN 그 인권위원회나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에 관한 어떤 결의안 이런 거를 의결한 적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아마 저는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이 우리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 표현의 자유라든지 인권 옹호자들의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그리고 인권 옹호
특별보고관의 어떤 현지 조사, 한국 방문도 했었고요. 예. 거기서 관한 어떤 인권 개선 공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특별 보고관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고 뭐 작년에는 이제 인권 활동가들의 인권이 문제다. 올해는 또 인종 차별이 한국에서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이제 내년도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전에 떠났는데. 사실 그 인권위원회 등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인권 공고안이 이렇게 정례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권 그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지금 말씀하신 결의안은 주로 보면은 그 미국과 분쟁 상태에 있는 몇 개 나라들 리비아라거나 이런 나라들을 겨냥해서 채택된 적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권 문제 있다 그래서 막 그 채택되는 미국하고 한편인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예. 그 사실 지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어떤 관심사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이제 인권 상황이 그래도 양호한 수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양호한 수준의 국가의 경우처럼 그렇게 이제 다뤄질 성질이냐, 아니면은 지금 유엔 인권 결의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그래서 국제사회 말 그대로 특별한 개입을 요청받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요. 북한 인권 상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유엔에서는 두 번째 경우로 특별하게 다루는. 그래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그리고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보고서, 그래서 이것을 특별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유엔의 이런 흐름에 동조하고 있지만은 사실 공개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만 갈 경우에 압박 위주의 국제 공조에만 갈 경우에 과연 우리 남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떠나서 북한 인권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역할, 룸이 뭐가 있느냐, 이런 데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북한의 인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북한 당국이 인권을 다루는 어떤 태도는 최근에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의 결의는 2003년도부터 쭉 있어왔던 결의보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좀 강도가 높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를 이번에 채택했다는 거죠. 네. 그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누적된 이게 지적과 결의에도 크게 나아지는 게 없어서 좀 이제 그 처방의 그 강도를 높인 것인지 어느 쪽에 주로 해당이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결의에도 북한이 그동안에 특히 최근에 취한 대내외적인 인권 개선과 관련된 조치들을 평가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 차례 있었던 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기술 협력을 할 의지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또 형사처벌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로비의 일환이었지만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그동안 부인하고 방북을 반대했었는데 초청할 의사를 밝혔다라든지, 그리고 우리 남한 정부와 남북한 인권 대화에 응할 용의를 이번에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이 뉴욕에 와서 밝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북한에게 평가되었던 인권 상황이 크게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리고 특별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사실이 많이 지금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권 제도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지만은 그 팩트에 있어서 반인적 범죄와 관련해서 질적인 변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촉진시킨 또 하나의 어떤 국제적인 변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
국민 보호 책임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권이 심각한 나라에서 그 나라가 그 인권을 개선할 어떤 의지라든지 예, 또 그 개선이 큰 변화가 없고 악화된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입할 수가 있다. 이것이 국민보호 책임 R2P라고 하는데요. 이런 논리가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새롭고 상당히 좀 민감한 현상입니다. 예, 요약을 하자면 지금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이제 형사처벌이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재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들과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돌려야 된다라든지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결의안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꾸 미국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번 인권 결의안을 추진해온 주체는 유럽연합과 일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미국이 뭐 배후에 있다는 음모론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인권 문제는 역시 보편적인 문제라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그 체제에 대한 압박은 거부한다 하더라도 중립적인 기구에 의한 인권 요새는 응한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에 질적인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걸 대하는 태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이제 엿보인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 문제로 좀 넘어오죠. 북한 인권 결의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 이제 거의 동시에 나온 얘기가 바로 북한 인권법 제정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김무성 대표 발언도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보수 쪽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북한 인권법 제정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도 그리고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북한 인권법을 좀 발의해 놓고 있는데 그 대화하기는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좀 둘 다 있잖아요. 네. 법안이 지금 2개가 나왔는데 동일한 목표를 가진 법안일 텐데 그 왜 대화를 안 하는지 뭐 종북 프레임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 인권법 지금 논점이 뭔지 그걸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이주민 선생님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노회찬 의원님도 그랬는데 17대 국회 때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북한 인권법을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4년인가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2006년 북한 인권법 또는 납치자 문제 등에 관한 북한 인권 법률을 미국,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만드느냐?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 제1보수 야당과 북한 인권 운동하는 단체들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계류가 되어오고 해왔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그 법안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안이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두고 법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통일부가 북한 인권 기본 계획을 만들고 주무장관이 국회에 그 계획과 정책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 외교부에서 북한 인권 전담 특사 대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삐라 뿌리는 사람이잖아요. 삐라 뿌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결국은? 아마 꼭 그건 아니고. 네, 또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것에 반대하는 야당의 의견을 이제 설득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삐라 대북 전단을 날리는 조치는 이 북한 인권 재단의 시민단체 지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협상 과정에서 얘기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어떤 기록을 전담하는 기록 보존소를 법무부에 둔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야당은 사실 초반에는 이 북한 인권법 만드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전쟁까지 치른 남북 간 적대 관계에서
그리고 인권관이 다른 남북 관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탄력성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 반대해 왔다가 인권 문제 자체는 심각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사실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을 위주로 한 생존권 개선에 초점을 두는 북한 민생 법안 뭐 이런 걸 만들다가 지금은 북한의 시민 정치적 권리, 자유권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법안으로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 법안을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여야가 지금 각 당별로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번 주부터 협상에 들어가서 단일 안을 적어도 정부 여당은 올 회기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근데 그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우리도 역할을 할 바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왜 법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다른 프로그램으로 더 효과적인 건 없는지. 법을 만든 데서 이 법을 갖다가 우리는 지킬지 몰라도 북한은 안 지킬 텐데. 북한의 다른 지역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법이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1년 전에 그 당시가 이제 부시 정부 때죠. 대북 압박 정책, 핵 선제국 공격 독트린까지 나왔던 때인데요. 1년 전에 북한 북한 자유화 법안이 처음에 상정됐었습니다. 그 법은 북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법안 전문에 명시할 정도로 상당히 그 당시에 네오콘 입장이 반영된 거였는데 당시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에 많은 반대가 있었고 미국 내에서 리버럴한 정치 세력들과의 어떤 의사 타진이 돼갖고 그것을 완화해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한시법이었고 북한 인권 특사가 임시직이었고 배당된 그 예산이 별로 안 됐는데도 그것이 사실 집행이 못 됐고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북한 인권을 목표로 하는 인권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면서 선명성 경쟁이 있었습니다. 돈 따먹는 경쟁이. 그래서 탈북자 북한에서 그렇죠. 탈출한 분들이 이쪽 왔다가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상당히 그 법 때문에 그러던 거예요. 네, 과장된 증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북 압박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나왔던 게 왜 미국, 일본은 북한 인권법을 만드는데 우리는 왜 안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지금 만든 법은 사실상 실효성보다는 외교적인 어떤 압박이라든지 너는 국내 정치용 아니에요? 자기들? 어떤 국제적인 자기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한 이미지 또 일본 같은 국가력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와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만 또는 우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전달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 시각 자체가 미국이라든지 여느 국제사회하고 다른 게 우리는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긴밀히 지금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할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납치자 문제가 추가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 속에서 봤을 때 북한 인권 문제가 그와 같은 범주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그 포로나 납북자 문제라든지 탈북자 문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서 북한의 어떤 실효적인 접근이 안 될 뿐더러 탈북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또 우리만 해결해야 될 인도적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 회담을 하면은 이산가족 상봉 자체도 했지만은 그 중에 일부 쿼터를 이제 납북자나 국군포로
상봉, 그렇죠. 생소하게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현재도 안 되고 있지만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 할까요? 이 부분은 더욱더 이제 어렵게 된다. 그럼 사실상 뭐 북한 인권을 위한다라고 해놓고서 실제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나마 다른 방식으로 해왔던 이런 것마저도 위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그때 돌이켜 보면 이제 저는 2003년도에 국회에 들어갔고 또 2004년도에 우리 노 대표님도 같이 17대 국회에 2004년도부터 4년 동안 있었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이 북한 인권법에 관한 미국 일본 쪽의 동향을 이용을 해서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이제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그때 돌이켜 보면 고민이 그런 거였죠. 일본이나 미국은 남이잖아요, 북한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형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잘 쓰던 비유가 우리는 막 큰 부자는 아니지만 좀 사는 중산층 정도 되는 동생이고 이북은 억수로 못 사는 이제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형 같고 북한이 동생처럼 됐는데 동생이 성격이 나빠가지고 동네에서 엄청 손가락질을 받고 성격 나쁘기로 소문이 나고 이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놈 자식 저거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야 된다는 등 성격을 바꿔야 된다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은 저걸 어떻게든 잘 이야기를 해서 뭐 성격을 다 고치지는 못해도 밖에 나와서 좀 사회상규에 맞게 행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자기 집에 애들 밥이라도 좀 먹이고 제대로 그리고 애들은 두들겨 패는 거 이런 거 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언젠가는 또 합가를 해야 되는 관계고 우리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이제 서로 두 개의 국가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상호 인정하고 내정 불간섭하고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간에 우리 형제간이야라는 게 인정이 된 관계예요. 이제 그런 조건에서 남들이 이제 우리 성격 나쁜 동생을 막 욕할 때 우리도 같이 거기에 묻어서 같이 욕하는 걸 해야 되냐 아니면 야 남들은 욕하더라도 우리 네가 왜 그런지 좀 알아. 그러니까 일단 형 믿지? 이렇게 하면서 뭐 좀 할 거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봐 형이라고 지 못된 짓 하는 동생 껴안고 저 이상한 놈들 아니야 이렇게 욕을 함께 먹더라도 그렇게 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고민들을 그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17대 국회에서 그때 그 인권법 저도 반대를 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거는 전적으로 찬성인데. 그렇죠. 또 그걸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법의 내용이 보면은 인권재단 만들고 북한 인권 관련 문서 무슨 보존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거는 필요하다면은 국가인권위원회나 해당 기관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이제 굳이 북한 인권법이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결국에는 일부 이렇게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는 단체들 그중에 또 일부는 보면은 늘 보면 뭐 종북이니 뭐니 얘기하면서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집단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법 이 제정을 주장하는 분들 보면은 다른 나라 인권, 특히 한국 인권에는 별로 관심이 평소에 없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권 탄압을 옹호해요. 인권 탄압을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왔던 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 복지처럼 선별적 인권이야. 보편적 인권에 관심이 없고 북한에 대한 선별적 인권에만 관심이 그러니까 있고. 우리 집안에서 애들 두들겨 패던 사람이 갑자기 동생 집에 우리 사촌들이 얻어맞는다고 그걸로 흥분해서 막 날뛰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지 집에서나 잘하지 우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뭐라고 할 때 우리도 사실은 또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북한과 대화나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인권을 개선해야 될 그런 이중적인 균형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처음부터 이 키워드가 선별성, 보편성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인권 문제도 사실 이제 인권 문제 자체는 이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다들 공감하는데 실제 구체적인 특정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연 보편적인 자세를 취하느냐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법이라든지 또 이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중에서 특정한 인권에
관심을 두고 나머지 또 인권 문제는 좀 소홀하게 다루면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접근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회권. 그래서 북한 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 여기 자유권, 사회권, 생존권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헌법상은 우리 국가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의 인권이나 어떤 귀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려면은 사실 중국과 또 주변국들과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도적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미워도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까지 치러서 지금 이런 상태에 왔는데,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동서독, 그리고 우리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떤 시민사회 경험이랄까 이런 걸 갖고서 분단된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북 전단이나 상대 체제를 비방하는 그런 행동을 남북 간 동서독 간의 어떤 합의를 하지도 않았지만은 서독의 동방정책 정기 과정 속에서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계속 증진하기 위해서. 거기서 최근에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그 애군바 자서전에도 나오는데, 우린 전쟁까지 치르고 지금 현재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지금 그와 같은 우려를 줄 수 있는 이 법안 지금 처리가 상당히 많이 민감해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이제 당시에 기동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시행한 서방 정책을 닮아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하고 동방 정책, 햇볕 정책이죠. 예. 햇볕 정책은 이제 빌리 브란트의 그 동방 정책. 근데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통일을 가져온 건 동방 정책이거든요.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워요, 북한이. 하는 짓을 보면 밉다고요. 저도 엄청 열받았을 때가 1차 핵실험 했을 때가 그 2005년 가을인가요? 2006년 가을. 네. 2006년 10월 달에 이제 1차 핵실험을 했는데 엄청나게 열받더라고. 이제 그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 포용 정책을 수행하던 당시 참여정부의 입지가 국내에서 완전히 짜부라들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북한은 도대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전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좀 소박하지만 북한을 가보면 이제 유리 생산이 잘 안 돼요. 그 유리창이 깨져 있는 민가나 관공서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럼 뭘로 막아놨냐 하면 쌀포대 이런 걸로 막 막아놨다고요. 거기 보면 대한적십사자 그냥 찍혀 있는 쌀포대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저걸 보면 이제 남한에서 보내준 쌀이란 거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다 쌀 보내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지. 이제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굶고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멀쩡히 이제 문 열어서 이제 점심밥을 주잖아요, 회사에서. 아니, 우리는 일꾼들은 밥을 먹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 관념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 그 북한 당국에서 점심밥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하니까 도시락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락 내용이 또 충실하면 모르겠는데 밥도 식어 빠졌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도 확인이 안 되고 하여튼 뭔가 틀어져서 못 주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기업 하는 분들이 그래도 국은 줘야 되지 않냐. 국이라도. 밥은 싸운다고 치자. 국이라도 주게 해주라. 우리 일하는데 일을 해야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국은 주라우. 이래가지고 이제 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한국에서 간 종업원 직원들이 뭘 먹든 간에 무조건 고깃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냉면 그릇에다가 그냥 한 그릇씩 주는 거야. 그런 와중에도 6개월을 일하면 얼굴이 처음에 왔을 때에 비하면 연이 나고 얼굴이 바뀐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인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못되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경제협력도 하고 인도적 지원도 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남한이 잘 사는구나.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하면 적대감도 좀 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 밥 먹는 것만 해도 인권이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 언젠가는 좀 적대감도 녹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섭섭하고 화도 나지만 그 섭섭하고 화난다고 또 쥐어박는 식으로 가는 거는 또 곤란하지 않냐. 이런 양가적인 감정 이런 거가 우리 청취자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던 쪽에서는 그 퍼주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갖고서 국내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쪽이 지금 정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얼마나 퍼질지 모르지만은 지원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같이 발맞춰 나가고 그렇게 할 경우에 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 신뢰를 형성해 나갈 때 우리가 국제사회 유엔을 통해서 북한 인권 결의에 우리가 동참하고 지지표를 던지는 거에서 북한도 앞에서는 비판을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우리와 교류 협력과 지원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할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용 정책을 비판했던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차라리 지원과 관계 개선을 활발하게 해나가는 것이 더 하면서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대북 전단을 뿌리고 북한의 반발을 사고 그 남북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대북 압박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제 공조연맹 갔을 때 사실 북한 인권 개선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남북 관계에도 우리가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법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적인 어떤 협력과 그리고 남북 대화 협력 이런 것들이 병행적으로 전개돼야 되고 그리고 북한 인권법에서 지금 어떤 걱정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법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론의 태도인데요. 지금 종편들 보면은 제가 북한 방송 같아요. 뭐 평양중앙방송 같아요. 맨날 김정은 얼굴이 맨날 화면에 이따만하게 나온다니까. 그다음에 뭐 탈북자들 다 모셔가지고 막 계속 북한 사투리로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말하는 어조나 멘탈리티나 이게 다 북한 방송 같은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참고로 그 통일 토길의 중역 빌리 브란트를 기억하다라는 책. 평전 나왔죠. 예, 에곤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동방 정책을 같이 빌리 브란트가 한 사람인데요. 그 진짜 읽을 만한 책이에요. 거기 이제 그 번역한 분의 얘기인데 61년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진 뒤 83년까지 20여 년간 서독은 동독인 33,750명을 돈을 주고 데려왔다. 동독 쪽에 한 사람당 4만 마르크도 주고 10만 마르크도 주면서 통행협정 체결 때도 서독은 동독에 통과요금 명목으로 수억 마르크 이상을 건네주었다. 근데 이런 동서독 간 밀거래를 언론은 폭로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었다. 만일 언론이 이를 까발렸다면 동방정책은 파탄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에도 언론이 보수 언론 뭐 진보는 다 있을 텐데 이 사람들도 이 문제는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엠바고 비슷하게 왜냐하면 아주 이념대로 민감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맨날 하는 게 퍼주기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감정적으로. 이거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도 얘기 안 하는 침묵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언론이 좀 요번에도 그렇잖아요. 인권 결의안 나오는데 그저 네 가지 안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포인트 맞춰가지고 신나게 동독에서 정치범이나 인권운동 하다가 정치범으로 수감되거나 돈 탈출하다가 체포돼서 갇힌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온 거를 이제 독일어로 프라이카우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83년도까지만 된 게 아니고 통일 직전까지도 이게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일되고 나서 이제 뒤늦게 나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료를 보니까 부부가 다 대학을 졸업했고 자녀가 둘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 마르크였더라고요. 평균. 4인 기준으로. 예, 그거를 몇만 명을 사온 거예요. 20만 마르크면 우리 돈으로 1억이죠. 예, 그때 돈으로. 그때 환율로 1억. 그때 환율로 1억. 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2억 정도. 이제 그거가 이제 처음에는 스파이를 교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가 그다음에 우연히 이제 체포된 정치범을 세계 교회 협의회가 막 구해내는 과정이 있었고 슈타지가 그 과정에서 이제 동독 교회 통해서 돈을 좀 받는 재미를 붙인 다음에 아예 슈타지 운영비를 그렇게 사람을 팔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독 정부는 예산 집행을 전부 편법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교회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로 또 동독교회 지원이라고 명분은 동독 자유화예요. 보내면 동독교회는 또
거기서 일부 떼서 이제 그 통과료를 떼고 나머지를 슈타지 해주면 슈타지는 다시 그걸 공작금으로 쓰고 이 짓을 수십 년간 하면서도 그 언론이 보도 안 했어요. 여야하고 보수 진보가 그냥 주도면밀하게. 지금 한국 언론의 태도는 그것이 뭐 통일과 평화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자기들 따지기 전에 저는 북한용이 아니고 국내용이라고 봅니다. 국내용이죠. 남한용인 거죠. 실제로 보면 그 96년도 러시아에서 옐친이 두 번째 그 선거할 때도 보면은 그 CIA 쪽 그 미국 쪽 유명한 그 선거 전략가를 갖다 영입해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주로 그 옐친이 이제 그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선거를 앞두고서 모스크바의 모든 방송을 갖다가 틈만 나면은 스탈린 그 악몽, 스탈린 그 이 철권 강압 통치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계속 틀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저 공산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식을 심어준 것처럼 북한 인권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북한 인권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든 돈을 써서라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목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서 그럼요. 뭐 탈북자를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정말 몸을 바쳐가지고 북한 민주화 운동 비슷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나는 현 정권이나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은 북한 인권을 이용해가지고 남쪽에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를 남쪽에서의 어떤 그 권력 경쟁이나 또는 이 지배 방식에 있어서 우위를 계속 점하는 그런데 주로 이걸 소진시키고 있다. 그래서 실은 보면 그런 분들이 아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주로 이제 정부 각 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위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곳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결의까지 해가지고 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시니까 결의해서 공고를 갖다 내렸을 때 그 공고를 갖다가 내 통계를 보니까 3분의 1도 듣지 않아요.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 그러니까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고 시정 지시를 내려도 듣지도 않는. 근데 그분들이 북한 인권법을 추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사실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아까 이게 뭐 선별적 인권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남한 인권만 얘기하는 그 역선별. 또 지적이 다 돼야 된다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빌미를 주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예,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이 문제 사실 오랫동안 안 다뤄온 건 문제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저도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다뤄야 되고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제대로 인권적 관점에서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게 이제 뺏겨가지고 그 보수 우익들이 이걸 갖다 사실 반공 또는 반북 그 드라이브를 거는데 소재로 활용하는 가운데 인권 문제 자체가 희석되고 오히려 뭐랄까 의미가 이제 탈각돼 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념 논쟁이 돼 버리는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차에 이번 기회에 사실 그 진보 세력이 주체가 돼가지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예컨대 탈북자를 도와준다라든지 북한 내에서 인권상을 감시한다라든지 이런 쪽을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그들에게 빼앗긴 그래가지고 사실은 탈각돼 버린 거잖아요. 사실 인권 전혀 관심 없는 분들한테 그 이슈가 빼앗겨 가지고 탈색이 돼 버렸는데 이것의 참뜻을 되살리는 길이 아닐까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진보는 돈이 없잖아요. 아니 뭐 쟤들은 뭐 돈이 있나요? 쟤들은 국정원에서부터 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해요. 아니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그 극우단체들 지원하는 거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좀 지원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개보고 뭐를 끊으라 그래요. 그걸 끊으라고. 네, 저도 그 진 교수님 그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예, 제가 뭐 서양이나 이런 데 출장을 가보면은 정말 왜 한국에서 과거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설명하기가 논리를 몇 단계를 거쳐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권 문제를 이제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권 문제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 그러니까 선별성을 넘어서서 그런데 그 인권 범죄라고 하는 게 북한 인권 범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입장에서는 북한 내의 인권과 남북 간이 걸쳐져 있는 인권 문제가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은 북한에 대한
비판과 압박과 함께 대화와 교류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남북이 유엔에 가입해서 별도의 주권 국가로 되어 있고 남북의 어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게 별개로 보지만은 사실 북한 인권이든지 남한 인권이든지 간에 분단과 상호 적대 관계에서 파생되는 또는 그것을 이용하면서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책도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만은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이든지 남한의 인권 문제를 같이 보는 그런 시각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 내에서의 상호우전성이 있듯이 인권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보편 가치들 사이에 이 상호 보완적 관계, 그래서 인권과 평화, 인도주의 이런 문제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중적 상호우전성을 갖고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현상적으로만 북한 인권 문제만 따로 떼어서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 저서에 그 선생님 저서에 그 코리아 인권이라고 아까 나와 있는 그게 이제 한반도 전역에 좀 적용되는 그런 인권 또는 인권의 상호 남북의 연계성 이런 걸 많이 담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북에서 이제 뭐 이번에 그 장택상 그 처형 장성택. 장성택. 네. 예. 장택상은 50 저기 옛날에 여기서 잘 나갔던 분이고요. 제1공화국 때 인물이죠. 예. 그 처형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 놀랐는데 그럼 사형시키지 마라. 우리도 사형제 없애자 뭐 이런 남북이 공의 사형제도를 폐지한다 합의한다거나 무슨 공동인권선언 같은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할지도 어쨌든 충격의 그 차우셰스쿠가 참 그 처형당하는 장면 보셨죠. 그 법정 장면까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어제 루마니아 민주화의 서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독일 다큐멘터리에 그 멘션이 인상적인데 그 루마니아의 민주화는 스탈린주의 재판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네. 근데 그것 이후에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통일 대박. 좋죠.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이 사람들은 뭘 근거 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지 몰라도 2050년에 통일 한국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제치고 미국에 의해서 이어서 세계 두 번째 부자 나라가 될 거라고 예상한 일도 있는데요. 만세. 아니 미국 부자 나라 아니에요. 미국은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제 1등 나라도 아니고 유럽의 좀 센 나라들에 비해서 한참 처지는 나라예요. 지금 이미. 뭐 규모상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G2가 아니라 2G 아니야? 그 G2가 2G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제 핸드폰처럼 뭐 아주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 박사님께서는 통일 문제를 푸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렇게 비유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중적 지위에서 푸는 3차 방정식이다. 이중적 지위에서 푸는 3차 방정식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을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도 어려운데요. 아무튼 우리 북한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반인권적인 정치 체제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데 제가 여기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 분단 체제가 주는 북한 인권 침해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이 남북한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이제 남북한의 정치 체제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귀결이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치 체제가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과 어떤 안내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분단 체제를 극복해 나가는 두 가지 이제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데 있어서 이제 제가 3차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남한 내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결집하고 또 정부와 시민단체들 간에 건전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차원에 있어서는 이 국제사회와 우리가 적절한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북한 인권이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 정착과 남북한 화해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적이자 동포인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북한과의 어떤 실효적인 인권 협력
사실 이번 뉴욕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별도의 자리였습니다마는 인권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문제를 갖고서 인권대화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동안 시민단체들 내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증진해야 나가는 것이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프레임이 짜여져 있군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가 좀 어려워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조금 뒤로 밀어둘 수밖에 없다. 이런 프레임이 사실 있었고 이 정치적인 어떤 논쟁의 어떤 이용 대상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데 북한 인권이 좋아진다는 거는 어불성설하네요. 그렇죠. 나빠질수록 내부가 더 그리고 또 예컨대 한반도의 평화가 멀어지고 전쟁 위험이 고조될수록 북한 인권은 더 나빠질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비방하는 그런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더 어려움을 가중되거든요. 그리고 또 남북 간에는 불신이 더욱더 가중되고 이러면서 사실 인권이 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 같다. 실효적인 개선과 멀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적과 동지라는 이중적 그 지위가 있고 동포 동지 아니고 동포가 라는 이제 이중적 지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세 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중적 지위에서 푸는 3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좀 더 쉽게 만들어 보면 이제 우리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2개 있어.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2개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미지수가 3개예요. 그러니까 우선 보면 남북 관계가 있고요. 북미 관계, 물론 국제사회의 관계를 통칭해서 북미 관계, 북일 관계 다 포함해서 같은 거니까 북미 관계가 있고요. 한미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야만 다른 것들의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중에 하나를 상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방정식 2개는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한 개의 미지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통제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뭘까 보면 사실 북미 관계라든가 또는 한미 관계는 균형적이지가 않아서 좀 어렵고요. 북미 관계는 불가측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대결적이고 그나마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라도 확정된 상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변수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자력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는 남북 관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남북 관계를 보면서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 한반도 주변 정세 통일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 이거하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일 큰 차이가 뭐냐. 그전에는 남북관계라는 이 변수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또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었던 반면 지금은 세 가지가 다 유동적이에요. 서로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해법이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그 국민들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올 거라고 봐요. 어느 쪽으로든 지금 2개를 절충은 못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삐라 뿌리면서 뭐 남북 관계를 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 때는 쉽게 말해 여기서 민주당이 잡으면 저쪽은 공화당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그 이명박이 잡으면 그 새누리당이 잡으면 저쪽은 민주당이고 이게 어긋나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가 고정돼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새누리당이 잡든 민주당이 잡든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그냥 변함없이 해간다라고 하면은 진전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약간 보수당이 잡았을 때 멈췄다가도 다시 민주당이 잡으면 간다라든지. 근데 이게 하나를 갖다 상수화 시켜놓지 않으면 계속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정신이 없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북한도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정부 현재의 우리 정부만
이렇게 남북 관계를 상수로 고정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나 의지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멍청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바보들 그 전에 클린턴 행정부 있을 때 좀 진도 좀 나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진도를 좀 나가가지고 이거를 다소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가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가역적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들 내부에 뭐가 흔들릴까 봐 쫄아가지고 진도도 안 나가고 애나 먹이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 저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뭐 얼마나 똑똑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정은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북한 체제의 일종의 계몽군주가 되는 길 말고는 없어요. 근데 거의 계몽군주는 우선 똑똑해야 되거든.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북한도. 네. 그리 똑똑해 보이진 않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해법은 그 북에서도 자주 얘기하듯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남북 이 관계를 갖다 안정화시키면서 나머지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북 자체가 그럴 의사가 내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러니까. 거라고. 그게는 이제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쪽은 종속 변수인 것이고 미국하고 잘 되면 다 풀린다고 그렇죠. 이제 보고 미국 관계에만 이렇게 몰두를 하는 건데 미국은 지금 그나마 나은 오바마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나을 게 하나도 없지. 뭐 이 남북 문제는 특히 북한 문제는 이제 뭐 2차 3차 관심사거든요. 저게 뭐 이란에 밀리고 그러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우리 민족끼리다라고 지들이 별로 아니, 지들이 미국한테는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 핵실험을 하면 안 되지. 자기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지금.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북에서 그런 태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변화를 하고 필요한 조처들을 하면 뭐 이렇게 국제 형사재판소 가자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너무 또 흥분들하셨어. 진짜 열받는다니까. 헤이 보이스 캄 다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 지금 북한 인권법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컨대 뭐 새누리당 걸 그냥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민주당 걸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 북한 인권법 자체가 다 쓸데없는 걸로 봐야 되는가. 어떤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남북 간의 이 적대 관계 기본적으로 전쟁까지 치렀고요. 또 지금은 또 특별히 또 경색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이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교 연구원이 설문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도발과 함께 두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10년간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여야 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실효적인 개선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1야당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군소 야당들까지도 의견들이 같이 수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서도 역시 법적인 접근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의 인권 인도주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대화가 남북 간 외교수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채널도 열려지고요. 그리고 인도주의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좀 달리 우리들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젠다이고 또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나가는 인도적 지원을 서로 연계하는 저는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우리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 단체에 있어서도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가 갖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특수성 그러니까 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전체 주민들의 어떤 생존 요즘 평화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비핵화 프로세스도 북한 인권 문제와 같이 병행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답은 있는데 답은 있는데
그 답을 집행해야 될 분이 이런 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답. 먼 당신이야. 먼 정답. 이중적 지위에서 푸는 3차 방정식. 사실 이 문제 풀려면 굉장히 섬세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데요. 지금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정말 합리적 담론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감정적 선동으로 이 문제의 풀이를 뭐랄까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가. 여기 지금 선택이 이럴 때 우리가 보수 같아. 감정적 선동에 휘둘리지 맙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오늘 들은 말씀이 가장 이제까지 이제 이 북한 인권법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균형 있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조남도 보면 서보혁. 그렇지. 보수와 혁신이 서로 잘 지내라 해서 서보혁이잖아. 뭐 싸울 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북한 인권에 모두가 동의한다면 여야 보수 진보 뭐 혁신을 떠나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며 또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그것도 차분한 합리적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개 방송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7일이고요. 저녁 7시까지 부평구청 7층 대강당으로 오시면 노회찬, 유시민,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정의당을 대표하는 예산 전문가죠. 박원석 의원이 진행하는 노유진 정치카페 27회의 제작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방송은 인천하면 떠오르죠. 아시안게임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시의 지방재정 잔혹사가 주제입니다. 재밌겠죠? 이거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나? 재밌다고 말하기는 너무 슬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대본. 무섭죠. 무섭죠라고 해야죠. 하긴 뭐죠. 공포영화도 재밌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요, 지난 방송 예고 후에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신청하신 분들 빠짐없이 현장에 오셔서 정치카페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